안녕하십니까. 고졸학력 검정고시 사회 총정리 강의 김성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랑 같이 사회 기본서 같이 하셨을 텐데요. 이제 기본서를 넘어서 이제 총정리 쪽에 오게 되면요. 그 기본서에 했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다시 반복하는 거니까요. 다시 반복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겠죠. 그렇죠?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요.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요,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내용은 여기다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만큼은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되짚어 보시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요, 사회 총정리 강의는요, 아마 그 기본서에 비해서는요, 굉장히 짧은 강의가 될 거고요. 그 짧은 강의 안에 이제 최대한 많은 내용을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진도가 빠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그 첫 번째, 우리가 대단원 하나죠, 그죠? 대단원 사회를 바라보는 창이다 라고 돼 있네요, 그쵸? 요게 이제 대단원의 첫 번째 단원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2009 개정 이제 고졸 사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첫 번째 단원 중에서도 소단원 하나 보시면요, 개인이의 단원이겠죠, 그렇죠? 그럼 개인이의 단원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될까라고 하는 걸 조금 볼게요. 우선은요, 자아와 자아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부터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요, 자아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의 독특한 모습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되는 그런 독특한 모습, 그런 걸 자아라고 했고요. 자아 정체성은요, 요런 자아, 여기까지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의 독특한 모습이 이게 자아였죠, 그렇죠? 요런 자아를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인식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것에서 참 달라, 내가 이런 것에서 참 특이해, 나는 이런 게 내 개성이야 라고 느끼는 거, 그쵸? 그게 바로 자아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언제 형성된다 그랬어요? 제가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그쵸?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고요. 이 청소년기 때 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나면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은요, 한번 만들어진다면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올바른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아 정체성 확립은 왜 필요했는가 이런 것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요, 일단은 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능동적인 삶의 자세 확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요, 개인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회적 측면에서는요,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나 역할을 인식해요. 그러면서요, 사회적 의무와 책임도 수행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 역할을 알게 난다면,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돼. 그죠? 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나는 가정에서는 효도를 해야 되고, 그죠? 나는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요,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한 의무, 그죠? 그리고 나는 이걸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책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이 구성원으로 살면서요,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 통합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와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됐었겠네요. 그래서요, 자아 정체성은 그럼 어떻게 하면 확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좀 봐야겠죠. 자아 정체성은요, 일단은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세웁니다. 네. 나는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은 세워야죠. 그쵸? 내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명확하게 세우셔야 그 목표를 향해서 가실 때요 뭔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긍정적이고요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사회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때는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 세계를 폭넓게 이해합니다. 그쵸?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쵸? 근데 사회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이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인식할 때도요, 주변 세계, 그리고 사회를 폭넓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정체성의 확립 방법까지 보시면요, 개인이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요, 자아정체성 확립은 됐어요. 그쵸? 확립됐고요. 이 개인이해 쪽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쪽인 것 같아요. 사회화입니다, 사회화. 사회화인데요. 사회화에서 보시면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언어, 규범,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사회화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사회화는 그 사회 과목에서요 항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사회화라고 하는 게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그 기준 중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화, 우리는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다.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회의 생활 양식, 규칙 이런 것들을 배워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화는요 배우고 내면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관련 있는 것들, 그쵸? 우리 사회 언어를 배운다거나 규칙을 배운다거나 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 그런 게 바로요 이제 내면화하고 배우는 과정인 사회화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화라고 하는 건요 언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예, 이거 꼭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쵸? 사회화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예. 평생에 걸친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회화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뭐 60, 70이 돼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사회화가 끝나는 시점은요, 죽을 때입니다. 알겠죠? 그쵸? 죽기 전까지는 끝까지 사회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사회화는요, 우선 자아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 그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자아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확립할 때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훈이 이런 거야 꼭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예의범절이야. 그쵸? 뭐 어르신들 공경해야 돼, 뭐 명절엔 내려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습득합니다. 그쵸? 그래서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죠. 그쵸?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 사회에서의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사회화였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를 가르치는 기관 이런 것도 조금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사회화 기관은요 우선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기관 같은 경우는요 자연 발생적입니다. 자연 발생적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생긴 거예요. 그냥 생긴 거. 뭔가 막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가족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만드셔서 목적이 뭐예요? 가족을 만든? 없잖아요. 그죠? 없다는 거죠. 그냥 생긴 거예요. 나 태어나 보니까 가족이 있었고 어쩌다 보니까 생긴 거죠. 그쵸?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연방생적으로 형성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또 또래 집단도 가능하겠죠. 그쵸? 친구들도 어쩌다 친구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천차만별이죠. 그쵸? 뭐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친구 아니잖아요. 그쵸? 나중에 이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친구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반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형식적이고 인격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비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건 딱히 규칙 같은 게 없다는 거죠. 뭔가 규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엄격한 규칙, 법 이런 게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이다. 그래서 대면적인 만남, 그리고 그 사람과 굉장히 친밀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2차적 사회기관은요 대표적 인위적으로 형성됩니다. 굉장히 인위적으로 형성됐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인간관계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2차적 사회기관 같은 경우는 학교나 같은 경우죠. 그렇죠? 학교라든가 혹은 회사 이런 곳이요. 근데 뭐 학교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는 만나면은 친구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뭐 인격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자연 발생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니죠. 학교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친구들이 있는 거지 거기에 친구들을 만나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학교의 목적은 친구를 만나는 게 엄밀한 의미에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쵸? 학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회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형식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거죠. 그쵸? 그리고 형식적인 인간관계라고 돼 있는데요. 물론 친구와 친구는 그렇죠. 그쵸? 근데 저와 선생님과의 관계는 아니죠. 그죠?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는 절대 아니죠. 그쵸?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이죠. 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지켜야 될 예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형식적이고요. 선생님들 간의 관계도 형식적인데다가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간의 관계도 형식적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도요. 여기 형식적 인간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2차적 사회기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정하고 또래 집단 아니면요. 다 2차적 사회기관이에요. 그쵸? 미리 팁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가정이나 또래 집단이 아니면요. 대부분 다 2차적 사회기관으로 찍으시면요.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요. 공식적 사회기관이랑 비공식적 사회기관이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다 공식적 사회기관이요. 교육기관. 네. 교육기관은요. 전부 다 공식적 사회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요. 기억하세요. 네. 교육기관이 아니면요. 교육기관이 아니면요. 전부 다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여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회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르치니까요. 교육이죠. 교육.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전부 다 공식적 사회기관입니다. 그리고요. 비의도적으로 사회화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 어떤 거냐면요. 딱히 사회화를 하려고 안 했어요. 교육을 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된 거예요.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사회화가 돼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사회화를 하는 기관. 대표적인 게 가정, 또래 집단, 회사, 정당 이런 곳이죠. 그쵸? 그래서 교육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전부 다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면요. 전부 다 공식적 사회화기관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사회화에서 최근에 좀 중요해지는 거죠. 바로 재사회화입니다. 재사회화는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등을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기 핵심은 이거겠죠. 다시 배우는 과정이에요. 자, 다시 배우는 과정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화를 했어요. 사회화를 해왔는데 이제 새로운 걸 배워야 될 때가 온 거죠. 옛날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 컴퓨터가 새로 나왔어요. 그렇죠? 옛날엔 컴퓨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컴퓨터가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업무들이 다 컴퓨터로 전산화돼 버려요. 그래서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못 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컴퓨터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영어가 필수가 됐어요. 영어를 못하면 일을 못해. 이 회사에서 잘릴 판이야. 그쵸? 그래서 다시 영어를 배우는 것. 이런 거요. 그리고 북한을 탈출했어요. 북한 위에 있는 정은이 그쪽이 너무 힘드니까 탈출했어요.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우리나라와 북한은 다르죠. 그쵸? 그래서 북한에 있는 걸 싹 잊고, 새롭게 우리나라의 사회 규범을 배우는 것. 재사회화에 해당합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다시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사회화 때문에요. 사회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60, 70이 되셔도요. 그때 새롭게 들어온 문물 이런 것들을요. 다시 배우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재사회화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사회화를 다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사회화와 관련된 내용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정도까지 하시면 이제 거의 다 하셨고요. 또 하나 더 보시면요.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호작용인데, 여기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떤 건가 좀 볼게요. 사회적 상호작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협동이고요. 두 번째 경쟁, 그리고
갈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세 가지가 있는데 협동은 워낙 쉽죠. 그죠? 협동은 같이 뭔가 하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인데 그거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협동하는 것. 이것은 이제 다 같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협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경쟁은 어떤 거죠? 동일한 목표는 맞아요. 예, 동일한 목표는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경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운동 경기가 있다고 할게요. 그렇죠? 야구 경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가 일어나는데 그 야구 경기에서 같은 팀끼리 노력하는 건 협동이겠죠. 그렇죠? 다른 팀과 싸우는 것은 경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갈등은요, 경쟁이 너무 심화된 거예요. 예,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편법 등을 사용합니다. 너무 이렇게 심해져 갖고요. 너무 이게 심해져서 경쟁으로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편법을 쓰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사람들끼리 뭔가 막 얼굴을 붉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야구로 쳐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승부조작 이런 거 했어요. 그렇죠? 약물을 복용했단 말이죠.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막 하다가 공정한 경쟁을 해야지 상대방이 너무 잘해. 그쵸?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공을 던져갖고 타자를 맞춰버렸어요. 그쵸? 타자 머리 같은 데 맞춰버렸단 말이야.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나가고 벤치 클리어링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똑같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요, 이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기도 해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쵸? 근데요, 다만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노조의 활동이죠. 그쵸?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갈등에 해당합니다. 갈등에 해당하는데요. 노동조합의 파업이 반드시 안 좋은 점만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 사람들이 그 파업을 하면서요,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을 사회에 표면적으로 드러내고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요, 노동자들의 대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집단과 갈등할 경우 우리 집단 내 갈등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집단과 갈등할 때 어떤 경우라 그랬죠? 우리와 일본이 갈등할 때, 그렇죠? 우리랑 일본이 한일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끼리 또 무지막지하게 뭉치죠. 그러다가 또 안 하면은 또 갑자기 우리끼리 싸우기 시작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갈등이 있을 때요, 다른 집단과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우리가 뭉치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사회집단과 관련한 내용도 여기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집단은요, 일단은 가장 간단한 거, 내 집단과 외 집단입니다. 그쵸? 내 집단은 이제 내가 소속한 집단인데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네. 나는 이곳에 소속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으셔야 내 집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외 집단은요, 내가 속하지 않아 있어요. 네. 내가 속하지 않아 있고요. 일질감과 적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 상대방, 내 내 경쟁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러면은 외 집단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접촉 방식에 따라서 분류했는데요. 여기 친밀한 접촉과 인격적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가족이죠. 네, 가족이나 또래 집단. 네, 또래 집단.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친밀하게 접촉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2차 집단은요, 공식적인 접촉과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공식적인 접촉, 그리고 형식적 부분적 관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는요, 네, 회사나 뭐 정당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굉장히 형식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2차 집단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학교도 가능합니다. 학교도 제가 아까 열변을 토했죠, 그죠? 네, 그래서 2차 집단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동사회죠, 그렇죠? 공동사회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족이죠. 네. 가족이나 또래 집단. 네. 여기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익사회는 이런 거 아니면요, 나머지 다예요. 나머지 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천적이고 의도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요, 학교도 가능하고요, 네, 회사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동호회도 가능합니다. 예. 동호회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정당도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익사회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익사회는요, 굉장히 넓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거집단이란 말도 있네요. 그렇죠? 중거집단이란 말도 좀 볼게요. 중거집단은요,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요, 의사 집단이 중거집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집단, 교사 집단, 거기가 중거집단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내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집단을 바로 중거집단, 가고 싶은 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중거집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집단을 분류해서 시험에 조금 많이 나왔던 건요, 중거집단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거집단과 관련한 거는 조금 자세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요, 여기까지 이제 개인이해 봤고요. 개인이해에서도 꽤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회화와 관련된 내용들, 특히나 좀 중요했죠. 그렇죠? 사회화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요거, 집단, 이런 것도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한 단은 좀 더 볼게요. 이 다음에 세상이해 쪽 보시죠. 세상이해에서는요, 이제 우리와 사회와의 관계, 이런 쪽을 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과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사실은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인가? 이거 좀 보시죠. 사실은요, 이런 겁니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 인구는 2천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이에요? 아니면은 가치예요? 참과 거짓이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2천만 명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해당합니다. 사실에 해당해요. 그쵸? 1 더하기 1은 2다. 사실에 해당하죠. 그쵸? 참과 거짓이 명확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가치는 그럼 뭘까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쵸? 참이나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김성태는 잘생겼다. 이거 김성태가 누군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저잖아요. 그죠? 그죠? 김성태는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명백한 거짓은 아니잖아요. 명백한 거짓은 아니죠. 그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가치. 참과 구별이 명확하면은 사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그럼 이제 사실 가치는 됐고요. 그럼 사회현상을 분석하셔야 되죠. 그쵸? 여러분이 지금 사회를 탐구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사회현상을 분석하실 때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가라고 하는 것 좀 보시죠.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쵸? 그래서 무엇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런 건데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 굉장히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쵸? 그리고요,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쵸?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했을 때, 왜 갑자기 더워졌지? 그러면은 여름이라서, 이런 식으로. 그쵸? 여름에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기단에서, 남쪽 기단에서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더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겨울인데 왜 추울까요? 시베리아 기단에서 바람이 불어와갖고, 추운 바람이 불어와서 겨울에 추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산에 올라가면은 쌀쌀할까요? 고도가 높아지면은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현상은 명확한데, 사회문화현상은요, 굉장히 불분명하죠. 그쵸? 인과관계가요, 뭐가 맞고 틀리고의 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쵸? 사회문화현상 대표적으로 생각해볼까요? 그쵸? 여러분이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러면은 원인이 뭐죠? 잘 모른다는 거죠. 그쵸?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한두 개가 아니죠. 그쵸? 한두 개가 아니고요. 예상되는 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문화현상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회문화현상 같은 경우 인과관계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상관관계는 뭐냐면요, 변수 사이의 통계적 관계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그래프로 나타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가격이 있고요. 네. 네, 가격이 있고 여기에 수요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네. 수요는 사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사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소비자라고 생각할게요. 소비자라고 생각할게요. 가격이 높아졌어요. 사고 싶은 욕구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은, 그쵸? 수요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 여기쯤 있겠고요. 점점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고 싶은 욕구는 커지겠죠. 그죠? 요런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이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팔기 싫죠? 가격이 올라가면요, 팔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상관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관관계는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인과관계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고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요,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양의 상관관계는요, 이거 좀 기억하세요. 양의 상관관계는요, 이렇게 가는 건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기본 수업 때도 했어요. 이렇게 가면 양의 상관관계예요. 예. 하나가 올라갈 때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양의 상관관계. 한쪽이 올라가게 한쪽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관계가 나타나게 되면은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가면은 양, 이렇게 가면은 음입니다. 되시죠? 그렇죠?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적 자료는요, 수치로 측정 값을 표시할 수 있으면 양적 자료예요. 그래요. 숫자로 표시할 수 있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인구가 몇 명인가? 그쵸? 몇 명한테, 한 1000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1000명 중에서 뭐, OX 했을 때, 동그라미를 친 사람이 몇 명인가?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가능하거나, 이제 측정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양적 자료 이렇게 불러요. 대표적인 게 실업률이죠. 실업률 뭐 10% 이러면 딱 명확하잖아요. 그죠? 고용 몇 프로? 명확하죠. 그죠? 경제 성장률, 성장 한 3%. 똑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양적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수치화할 수 있으면 양적 자료예요. 질적 자료는요,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네, 대표적인 거 어떤 거예요? 어떤 범죄자가 있어요. 범죄자의 심리를 면담했습니다. 그 심리 면담한 내용, 이런 것들 수치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심층적으로 면담했는데 안 되죠.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지역에 직접 갔어요. 내가 아프리카를 찾아가서 아프리카 부족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그 집단에 대한 뭐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수치화할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질적 자료에 해당하고요. 대표적으로는요, 언론 기사. 안 되죠. 물론 언론 기사 안에 통계 자료가 있는 건 양적 자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언론 기사 자체는요, 질적 자료에 해당하겠죠. 그죠? 통계가 안 되니까요. 일기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만족도 이런 거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족도를 뭐 1부터 5까지 표시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걸로 내 만족도가 표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자료 중에 신문 기사도 있죠. 그렇죠? 네, 신문 기사는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도 기사라고 하는 게 있죠. 보도기사는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유지해야 돼요? 네, 객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기사, 바로 보도기사에 해당하겠고요. 그리고요, 사설 및 칼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설 및 칼럼은요, 기자나 혹은 기고자 혹은 언론사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설이나 칼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그 신문사의 생각, 그 기고자의 생각, 그 기자의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문기사를 활용할 때는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건 육하원칙입니다. 네. 육하원칙 등의 세부 정보의 기록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부 정보가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셔야 되고요.
뭐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게 있겠죠. 그렇죠?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근거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거를 통해서 주장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언론사의 기사와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론사는요. 반드시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언론사의 입장도 비교를 해서 그 중에 올바른 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오늘 수업 시간 중에 제일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통계지도입니다. 통계지도. 네. 통계지도인데요. 통계지도는 책에 보시면 그것도 있어요. 그 지도 나와 있는 거 있으니까요. 통계 어떤 지도인가 좀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우선은 점지도입니다. 점지도는요, 이렇게 점을 막 찍는 거예요. 네, 점을 찍어서요, 많이 있으면은, 이곳에 많이 있으면 많이 찍고, 적게 있으면 적게 찍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분포의 패턴을 파악할 때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분포되어 있는가. 대표적으로 인구 분포죠. 그쵸? 인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을 무지막지하게 찍는 거죠. 그쵸? 인구가 적어요? 좀 덜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인구 분포, 혹은 젖소의 분포입니다. 젖소가 많으면 많이 찍고 적으면 적게 찍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등치선도요. 연속적인 변화 패턴을 파악할 때 용이하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같은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10도네. 예. 여기도 10도고 여기도 10도네. 예. 이렇게 하면요. 여기 점을 딱 찍는 겁니다. 그렇죠? 점을 찍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0도인 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등치선도고요. 연속적 변화 패턴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그렇죠? 여기가 10도, 이 위에 15도, 20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0도, 20도, 30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패턴을 파악하는 그 변화 패턴을 파악하는데 용이합니다. 대표적인 게 꽃의 개화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4월 5일 날 개화했어. 하면 4월 5일 줄치고, 그죠? 그리고 4월 10일이었어? 그럼 점 찍은 다음에 줄치고,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런 식으로. 그리고 첫 서리가 내리는 지역. 원래 10월 5일날 서리가 내렸어. 치시고, 밑줄 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등치선도고요. 단계 구분도는요, 점지도랑 좀 비슷한데요. 분포의 패턴과 양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표현한 거냐면, 이건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요거는 색깔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게 점지도랑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구 밀도 같은 거를 표현할 때요. 단계 구분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형 표현도라고 돼 있죠. 그렇죠? 도형 표현도는요. 분포 양의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포의 패턴을 파악한다면 점지도예요. 왜냐면 여기에 많구나. 여기에 적구나. 요 정도만 안다 그러면은 점지도죠. 그런데요. 실제 양을 파악할 때는요. 양을 파악할 때는 도형 표현도를 씁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그래프를 통해서요, 도형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프에 정확한 숫자를 적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인구라든가요, 각 지역의 노인 인구와 청년 인구의 비교, 이런 것들.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넣기 때문에 2가지 이상의 자료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유선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유선도는 반드시 나와야 될 게 있어요. 유선도는요, 화살표가 있어야 돼요. 네, 화살표가 있어야 됩니다. 화살표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량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동량과 그리고요, 방향을 파악하는데 용이해요. 그렇죠? 그래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화살표를 쓰는데, 이동의 양을 파악할 때는 이 화살표에 굵기를 씁니다. 굵은 화살표가 가면은 많이 이동했다. 얇은 화살표가 가면은 적게 이동했다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살표가 반드시 나와야 유선도입니다. 그래서요, 인구의 이동, 화물의 이동 등의 이동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까지 이제 아주 큰 대단원 1단원을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그죠? 이 정도 속도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원 하나를 이 정도 속도로 나왔고요.
물론 이제 2단원부터는 조금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뭐 한 단원씩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 속도로 나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예습 같은 것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서 반드시 복습 좀 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야 머릿속에 남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첫 번째 시간 잘 마무리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